안녕하세요. 헤마톨로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혈관벽의 장애, 그리고 DIC 다루고 응고장애 질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질환은 4가지.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Hemolytic uremic syndrome, 그다음에 Heno-Swenline purpura, 마지막으로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입니다. 우선 혈관벽 장애를 하면 뭐냐? 여기 들어가는 질환이 TTP, HUS, HSP 이렇게 3가지인데요. 혈액이 혈관 내에서 매끄럽게 잘 흐르려면은 그 vascular endothelium이 멀쩡해야 돼요. 근데 그 endothelium, 그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혈액이 이제 오히려 굳어버린다. 솔보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3가지인데, 요 3가지 중에서 이제 각각의 좀 특징을 조금 보자면은, 이 HSP는요, 혈소판 수, 응고 시간, 뭐 요런 같은 지혈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은 다 정상으로 나와요. 보통은. 그런데 HUS나 TTP는 혈소판 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는 다 coagulation factor, 그러니까 이제 그 응고 인자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멀쩡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 TTP랑 HUS를 이제 thrombotic microangiopathy라고 하는데, 이제 작은 혈관들의 손상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럼보시스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통적인 특징을 여기에 뽑으면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microvascular thrombosis, 작은 혈관들에서 스럼보시스가 생긴다. 그래서 두 번째, 스럼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3번째, RBC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헤몰리틱 아네미아까지 생길 수가 있다. 요거 3가지가 요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thrombotic microangiopathy라고도 하고 이제 마하라고도 해요. microangiopathic thrombotic anemia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 마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단어가 이제 종종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것들은 있잖아요. 작은 혈관들에서 이렇게 그 스럼보시스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게 매크로안지오패틱 헤몰리틱 아니미아. 약자로는 마하가 똑같겠죠. 근데 마이크로가 아니고 매크로라는 거. 요게 조금 이제 요즘에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혈관들이 아니라 큰 혈관들에서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은 주로 밸브의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커스펫 에어틱 밸브가 있다. 그러면 이 바이커스펫 에어틱 밸브는 이제 그 에어틱 스테노시스로 이어지기가 쉽죠. 이제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생기면은 밸브가 굉장히 딱딱하고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는 RBC들이 메카니컬 스트렝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되게 쉽지 않겠어요? 비슷한 기전으로요, 인공판박, 프로스테틱 헐트 밸브를 달아놨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얼리시스라든지 에크모를 했을 때 굉장히 딱딱한 조직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역시 RBC가 파괴되기가 쉽겠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역시 이제 메카니컬 스트렝스에 의해서 RBC가 파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매크로 안지오패틱 헤몰리틱 아니미아라고 하고요. 뭐 결과는 간단해요. 세포가 혈관 안에서 막 터지고 손상을 입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토사이트가 혈관 내에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막 혈관에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합토글로빈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심하면은 이 헤모글로빈들이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LDH나 아니면 인다이렉트 빌루르빈 상승은 뭐 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트라바스쿨라 헤몰리시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요즘은 판막 수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앞으로는 시험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를 해두시고, 자, 오늘 봐야 될 내용들 중에 이제 TTP 먼저 보도록 합시다.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스롬보틱 스롬보사이토페닉 퍼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기전은 아담 TS13이라고 하는 메탈로 프로티네이즈가 있어요. 이제
그 프로티네이즈, 그러니까 단백질을 쪼개주는 효소다 이런 뜻인데 기능이 뭐냐 하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Von Willebrand 팩터, VWF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요게 이제 바스큘러 엔도필리움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 완전한 덩어리 하나로 이렇게 딱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성될 때 여러 VWF가 이렇게 서로 달라붙은 것 마냥 그런 모양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티에스13은 요거를 작은 조각들로 잘게 쪼개져서 적당한 수준만 딱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아담티에스13이 없다. 그러면은 요 본 빌리브는 팩터가 이제 굉장히 큰 덩어리 형태로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여기 혈소판이 잔뜩 응집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는 수준보다 너무 스롬보시스가 과하게 생긴다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인은 주로 아담티에스13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겨가지고 아담티에스13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토 안티바디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뭐 그냥 생길 수도 있겠지만 HIV 같은 거에 대한 감염, 임신, 암, 약물 이런 트리거링 팩터에 의해서 오토 안티바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플레이틀릿이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요, 굉장히 조그마한 스럼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손상도 입힐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RBC가 부드럽게 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어디 끓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마이크로 안지오패틱 헤모리틱 아네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혈관들에 생긴 손상이 RBC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RBC가 결국 파괴가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TTP의 이제 임상 증상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마하, 마이크로 안지오패틱 헤모리틱 아네미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RBC가 혈관 내에서 잘게 쪼개진 시스토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PBS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면서 플레이틀릿이 소모가 되니까 당연히 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스럼보사이토페닉 퍼큐라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뇌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뇌에 이제 혈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테니까 confusion, coma, headache, seizure 이런 뉴로사이키아트릭스 프로블럼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염증 때문에 피버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키드니의 작은 혈관들의 손상을 입히면은 리널 페일리어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TTP라는 단어, 그다음에 마하라는 단어를 이제 풀어서 써놓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은 요걸 외우시기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랩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트라바스큘러 헤몰리시스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RBC가 혈관 안에서 많이 터지죠? 그러니까 히모글로빈이 밖으로 뛰쳐나오죠. 그래서 합토글로빈이 거기 결합을 할 거니까 합토글로빈 떨어지고 LDH나 빌리루빈은 상승한다. 그리고 PBS는 꼭 해가지고 시스토사이트의 존재를 확인을 해야겠고요. 이때 쿰스 테스트는 음성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겠네요. 이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헤몰리시스가 아니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오토이문 헤몰리틱 아네미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쿰즈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플레이틀릿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코아귤레이션 팩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뭐야? 플레이틀릿이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니까 결국은 그게 코아귤레이션 팩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그 세컨더리 스럼보시스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coagulation factor는 typically normal입니다. 그리고 이게 키드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번크레아틴이 갑자기 상승하는 등 acute renal failure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치료는 plasmapheresis, 그거의 FFP,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네, plasmapheresis, 혈장 교환술이죠. 이게 가장 우선되는 치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핵심 기전이 아담TS13에 대한 오토 안티바디거든요. 그래서 혈장 안에 들어있는 안티바디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혈장 교환술을 하면은 혈장 안에 있는 안티바디를 빼고 이제 새로운 그 안티바디가 없는 혈장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딱 한 가지의 답을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이 플라스마포레시스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FFP 보충해주는데 요거는 코아뷸레이션 팩터를 이게 이제 뭐 DIC라든지 그런 거랑 그 해주는 이유가 좀 달라요. 코아뷸레이션 팩터를 보충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고요. 그 코아뷸레이션 FFP에 들어있는 아담TS13을 보충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안티바디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나 아니면 리투스막 같은 그런 면역업체들을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ypical, TTP라기보다 이제 atypical HUS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그 보채가 주요 기전으로 작용하는 TTP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래는 TTP 검사를 해보면은 보채는 보통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보채 수치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atypical HUS라고 해서 그때는 에큘리주맙이라는 약을 보채 억제제인데 이걸 치료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제 플레이틀렛 트랜스퓨전은 해주면 안 되겠죠. 뭐 줘봐야 금방 다 소모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 패서피지오를 좀 더 악화할 수 있는 그런 소인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플라스마포레시스라는 거 기억합시다. 이 TTP랑 굉장히 비슷한 질환이 이제부터 다룰 HUS인데요. 이 HUS는 그러면은 TTP랑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이 HUS는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이제 HUS 틀리실 일 없을 거예요. 요거는 그 주로 이제 식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제 오염된 음식에 들어있는 이콜라이 O157H7 그래서 요거는 엔테로 헤모레직 이콜라이 장출혈성 대장균 줄여가지고 이제 이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콜라이나 아니면은 드물게는 시겔라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요 스트레인, 그러니까 균주는 어떤 균주냐 하면은 쉬가 톡신, 원래는 시겔라가 만드는 톡신이죠. 그거를 만드는 이콜라이에 감염이 되면은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별명이 햄버거병이죠. 덜 익은 오염된 고기 이제 그런 거를 섭취하기가 쉬운 상황이 그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이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균이 내 몸에서 번식을 하면서 만든 독소가 뭐가 있는데 이제 이 그 쉬가 톡신이라고 하는 그 독소가 혈관 내피세포 vascular endothelial 셀에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거기서 스럼부스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HUS가 되겠습니다. 이 HUS는요 주로 애들이 걸려요. 성인은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먹는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리는 질환이라서 그 설사, 특히 블러디 다이아리아를 동반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임상사는 조금 전에 봤던 HUS랑 비슷해요. 아네미아 있으니까 당연히 fatigue, pallor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있으니까 이제 브루징이나 페테키 이런 게 나타날 거고 마지막으로 리널 페일리어가 있으니까 올리유리아, 에데마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럼 TTP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TTP랑은 다르게 이 HUS는요, Neurologic Deficit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TTP는 전신에 스럼보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레인 같은 이제 CNS까지 인볼브를 다 하거든요. 근데 HUS는요, typically 키드니만 인볼브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뇌까지는 보통 가지 않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 이런 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설사가 나타난다. 반대로 TTP는 이제 어디를 건드리지 않느냐? 소화기랑은 아무 연관이 없죠. 그래서 뭐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증상은 TTP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랩은 TTP나 HS는 똑같아요. 시스토사이트 나타나고, 빌루빈 LDH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합토글로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론토사이토페니아 생기고, 그리고 AKI. 근데 이제 HUS 같은 경우는 AKI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요, 일단은 수액을 많이 주고 AKI를 최대한 잘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KI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올리규리아, 애뉴리아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볼륨 오버로드, 에데마가 너무 심하면은 수액도 더 이상 줄 수가 없거든요. 수액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든지, 그 다음에 뻔크레아틴이 올라가는 아조테미아 있고, 칼륨이 너무 오른다든지, 애시도시스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투석을 해야 되겠어요. 투석의 적응증 AEIOU 아시죠? 그래서 이 HUS는 투석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그런데 요 균은 그러면은 감염 질환인데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균을 죽이겠다고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요, 그 균들이 펑펑펑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톡신들이 갑자기 확 쏟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노우셀라인 자반병, 헤노우셀라인 퍼퓨라 HSP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부, 위장관, 관절, 키드니 이런 곳에 바스큘라이티스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우리 예전에 IgA 네프로패시라는 병을 배웠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바스큘라이티스가 생기는 게 키드니에 있는 혈관들에만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를 IgA 네프로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전신을 침범한다. 그러면은 HSP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IgA 네프로패시는 대부분 감기 같은 그런 URI 같은 게 있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 HSP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트리거링 팩터가 URI입니다.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성 장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상상을 보시면은 보통 애들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애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고요. 전형적인 증상은 피부에 펄퓨라나 아니면 페테키에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병변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점 같은 게 콕콕콕콕 박혀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이죠. 이게 이제 페테키에 조금 크면은 펄퓨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흔히 디스크립션을 할 때는 붉은색의 두드러기성 구진성 반점이다, 마큘로 파퓰라 래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정도의 그런 크기의 빨간색 반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주로 다리에 생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혈관 염증, 바스큘라이티스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눌러도 빨간 점이 없어지지 않고 색이 그대로 남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여기 이제 palpable purpurada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만지면은 피부가 매끈한데 거기에 그냥 빨갛게 돼 있는 그게 아니고, 빨갛게 된 부분들이 여기 약간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만질 수 있는 purpurad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피부에 생기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런 게 배 안쪽의 장기에 생기면은 복통, 오심, 구토, 혈변 이런 게 생길 거고요. 요것 때문에 드물게는 장중첩증, 인투서셉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절을 침범하면은 발목이나 무릎 이런 부분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gA 네프로패시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키드니 침범할 수 있죠. 이때는 그래서 HSP 네프라이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IgA 네프로패시랑 다를 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단순 전신 증상 발생하고 나서 이제 며칠 아니면 몇 주 뒤에 생길 수가 있다 그러고요. 이때는 현미경적 혈뇨나 단백뇨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요 사진이 상당히 그 좀 유명한 그런 사진이니까 요 모양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 HSP는요, 처음 복통으로 오는 경우도 꽤 돼요. 그래서 다리는 뭐 멀쩡하고 그런데 배가 갑자기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CT를 찍으면은 장의 벽이 이렇게 잔뜩 부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요거 보시면 이게 꼭 도넛 모양 같죠? 안쪽에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뮤코사가 굉장히 좀 부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타겟 사인이라 그래요. 장벽이 부어 있으면은 이게 벽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타겟 사인이라는 용어가 HSP를 디스크립션 하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검사하면은 뭐 너무 심하면은 빈혈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다 정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정상으로 주면은 오히려 그걸 보고 우리가 HSP겠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대증적인 치료가 기본입니다. 수분 조절,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 아프다 그러면은 통증 조절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 관절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프레드니손을 약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테로이드를 쓴다 하더라도 키드니 인볼브먼트나 아니면은 병 자체의 경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팔로우업을 하면서 잘 치료를 해주면은 잘 치료라고 해봤자 그냥 보존적인 치료죠. 그것만 해주면은 그냥 알아서 저절로 낫는다고 하는데 간혹 이게 리날 페일러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프로틱 신드롬으로 쭉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제 파종 혈관 내 응고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Consumptive Coagulopathy 소모성 응고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모종의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 혈액 응고 기전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신의 미세 혈관들의 혈전들이 잔뜩 생겨버려요. 혈전 생겼다면 그냥 가만 냅둘 수 없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한 기전들도 동시에 또 활성화가 되니까 혈액 응고가 되면은 파이브린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분해한 그것들 이제 파이브린 디그라네이션 프로덕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병적 상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기냐 하면은 sepsis가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패소젠 종류에 상관없이 전신에 심한 감염성 질환이 있으면은 요 DIC가 항상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트라우마, 특히 이제 광범위한 화상이 되는 경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과적 합병증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뭐 면역 질환이라든지 상과적 합병증에 의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암, 면역 질환, 그다음에 뭐 중독, 간 질환 뭐 등등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이 트라우마틱 DIC인데요. 이제 다른 말로 acute traumatic coagulopathy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제 또 상과에서는 또 이제 종종 보는 게 이게 어브롭티오 이게 생기면서 자궁 안에 있는 물질들이 모체에 섞이다 보니까 이제 염증 반응이 확 떨어지면서 DIC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 DIC가 아까 들었던 TTP나 HUS 같은 거랑은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물론 플레이틀릿도 손상이 소비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응고인자들 코아귤레이션 팩터들도 광범위하게 소모가 돼버리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primary, secondary 헤모스테이시스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요 플레이틀릿하고 파이브린으로 이어진 굉장히 작은 스롬보스들이 잔뜩 생기겠죠. 그리고 요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들을 막아버리니까 오르간들의 이스키미아, 네크로시스 일으켜가지고 이제 멀티플 오르간 페일리어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되게 두 개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브린을 제거하려는 기전도 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파이브린을 열심히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브린 디그라데이션 프로덕트 FDP라는 게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요게 한 번 더 분해되면 생기는 D다이머 요것도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D다이머는 FDP가 한 단계 더 분해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FDP 그 다음에 D다이머 둘 다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이제 스럼보스가 생기면은 혈관이 꼭 마치 비포장 도로인 것처럼 막 울퉁불퉁해질 거잖아요. 당연히 RBC도 다니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하가 생기는 겁니다. 헤모리틱 아네미아도 같이 동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증상은 당연히 이제 여기저기서 피가 나고 특히 라인 잡아 놓으려는데 거기서 이제 피가 막 빠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랩은 어떻게 되냐? 플레이틀릿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BT는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PT, APTT 일롱게이션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FDP라든지 D다이머 이런 것들을 많이 생성이 되니까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염증이 막 있어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ESR이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ESR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안 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ESR이 낮으면 염증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ESR이라고 하는 거는 RBC가 가라앉는 속도잖아요. 근데 염증이 있다. 그러면은 ESR이 늘어나겠죠. 뭐래? 염증이 있다? 그럼 ESR이 늘어나죠. 그 말인즉슨 이제 RBC가 전에는 천천히 가라앉던 게 빨리빨리 잘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신기하네. 왜 그러냐면요. RBC는 원래 세포 표면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는 잘 뭉치지 않아요. 근데 혈액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이 네거티브 차지를 약간 상쇄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단백질들이 많아야 RBC들이 잘 뭉칠 수가 있다. RBC로 잘 깔아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원래 염증이 생기면요. 이 파이브리노젠 같은 단백질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RBC가 잘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R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파이브리노젠이 다 소모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RBC를 깔아앉을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BC가 잘 깔아앉지 못해가지고 염증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SR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요거는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할 만한 거는 마하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PBS를 봐서 시스트 사이트를 찾기 위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DIC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를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든지, burn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증상 조절을 좀 해줘야겠죠. 여러분, 이제 대부분 DIC는요, 플레이틀릿과 그 다음에 코아귤레이션 팩터들이 다 소모가 되면서, 그래서 블리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란 플레이틀릿과 코아귤레이션 팩터를 보충을 해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FFP를 보충을 해서 수혈을 해주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이브리노젠이 100 또는 이제 15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팩터를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이 크라이오 프레시피테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내로 다 마치고 나올 수 있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큐트 DIC는 그런 식으로 증상 자체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좀 어려운 게 이 크로닉 DIC입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되면은 이제 만성적인 스럼보시스가 우리 몸에 자꾸 생기는 건데요. 그 원인이 그 암 같은 악성 질환일 수도 있고요. 악성 질환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다 하더라도 막 블리딩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그 저기 뭐야 이럴 때는 이제 플레이틀렛이라든지 코아귤레이션 팩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성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그 DRC는 또 웃기는 게 이때는 이제 그 혈관 내에서 스럼보시스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저기 암에 의한 스럼보스 이런 게 없어지고 나서 반대로 트로서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시에는 안 나오고 이제 USML에 가끔 나오는 예시인데 그것도 같이 줘야 되겠습니다. 뭐래?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약간 없었네요. 자 근데 어쨌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죄송해요. 이 크로닉 DIC는요 그 저기 뭐야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스럼보시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DIC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DVT 이런 게 몸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헤파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안티코아귤런트를 사용을 해줘가지고 그 만성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그 파이브리노젠의 소모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다른 부산물의 생성 이런 걸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근데 이제 이런 암에 의한 스롬보시스 크로닉 DIC가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트로서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국시에서는 본 적이 없고요. USML에는 가끔 나오는데 그 나오더라도 그게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막 DIC처럼 나오지만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DIC 문제는 웬만하면은 그냥 모자란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종종 그 트롬보시스 리스크가 올라가는 마치 크로닉 DIC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굳이 크로닉 DIC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고 그냥 스롬보시스가 있으니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응고질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들은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거랑은 어디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얘기를 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DDX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대망의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